께서 이제 박씨라는 정보를 넣어주신 거고, 이 태종 김춘추의 할아버지이다 이 말은 이게 원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원문에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하셔서 교수님이 집어넣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김춘추라는 왕이, 이 김춘추가 이 진골 중에 첫 번째 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성골, 진골 이런 식으로 성골이 왕족들이 성골만 왕족이 될 수 있고 그 진골들이 이제 왕족이 아니라 그냥 최고품 귀족 정도로 이제 남아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진골을 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김춘추가 진골 중에 처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김춘추가 분명 진골의 최초 진골의 왕인데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진지왕이라면 진지왕은 성골이었던 거죠. 진지왕이 이제 폐위가 되면서 성골에서 이제 진골로 격하가 되면서 김춘추도 그런 여파를 맞은 건데 그래서 이제 김춘추의 할아버지라는 것이 얘가 이제 폐위됐다는 기록이 이게 폐위됐다는 기록이 중심으로 나온 기록이니까 진골로 격화돼서 폐위됐을 정도로 뭐그 정도로 뭔가 나쁜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라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것 같고요. 다시 보면 대건 8년 병신 즉위.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첫 번째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연호 설명하면서 몇 년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건이라는 것도 연호고요. 그래서 이거 풀면 이제 576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576년이라 해석해 주신 거고, 고본운. 어떤 이제 고본에는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말하기를 11년 기해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얘랑 다른 연도라는 거. 근데 오는 이제 그르칠 오자라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기라는 거예요. 그 11년 기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576년이 맞다 하고 이련이 덧붙여 놓은 것이고, 어국 4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제 4년이었는데요.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보면 이게 정란, 탕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지럽고 막 음란하고 완전 이건 이제 흉년 들다는 거였거든요. 황이라고 해서 흉년 들다 막 이러는데 그 안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칠고 음란하고 어지럽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 4년 동안 계속 어지럽고 음란하고 정치는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국인 폐지, 국인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인 나라 사람들인데 폐지 그를 이제 폐위시켰다. 폐위시킬 정도의 백성이면 사실 국인이라고 썼지만 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귀족들에게 폐위당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보면 이 진시대왕의 얘기를 하면서 진시대왕의 설명을 일단 하고 이 중요한 점은 나라를 다스린 4년 동안에 정치는 어지럽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해서 여색을 밝히고 그래서 국인들이 얘를 폐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정치가 어지러운 건 항상 정치는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여색을 안 밝히는 왕은 사실상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폐위시킬 정도의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을 쓰면 나눌 건데 어쨌든 그런 좀 의심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차 이거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 폐위당한 얘기를 했으니까 폐위당하기 이전의 일인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량부지 서녀. 그 사량부의 서녀는 이제 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민이나 평민,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여성을 이제 서녀라고 하는데요. 그 서녀 중에서 자용, 연미, 그러니까 얼굴이나 용모가 되게 염이 고을 염자인데 그러니까 곱고 아름답고 맨날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읽는 것마다.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뭐 여왕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서녀였나 봐요. 평범한 신분이 아주 낮은 인간이었대요. 근데 너무 자용연미, 그러니까 아주 예뻐가지고 시호, 도화랑 시호라는 건 이제 당대인들이 부르기를인데요. 이게 떼시라서 그 당대를 말해요. 그 당대인들 부르길 도화랑이라고 불렀대요. 도화는 복숭아꽃이거든요. 우리도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이다. 우리도 이제 도화 살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약간 옛날에는 이제 뭔가
매력적인 용모나 아니면 매력적인 어떤 살의 느낌으로 남성들을 유혹해서 막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나쁜 뜻으로 쓰였지만 요즘에는 도화살이 그렇게 나쁜 살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화살 꼈다 하면 뭐 매력 있는 녀석으로 비춰지듯이 그런 도화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도화녀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복숭아꽃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되게 아름다움을 일컬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 중에서 매우 아름다운 예 도화랑이 있었다. 보통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되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죠. 왕문 또 왕이 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소치궁중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듣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궁중에 이르기를. 그래서 궁중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이 목적은 하나겠죠. 욕행지 이거는 이제 행자로 다행자를 썼지만 약간 육식으로 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범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여자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서 궁중으로 불러서 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왈 이 여자는 이제 도화녀를 말해요. 도화녀가 말하기를 여지소수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불사이부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녀가 되게 당당하고 단호하죠. 유부이적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데 유부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간통하라고 하시니 수만승지위 비록 그 만승의 지위일지라도 그러니까 만승은 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의 지위일지라도 그러니까 너가 왕이지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종 종불밀타. 나는 끝내 다른 사람과 이제 관계하지 그 갖고 종불탈력, 종불탈력. 그러니까 다 나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를 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죠. 왕이 말하길 그래서 왕이 듣고 말하길 살지하 하는 이제 어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음표를 쓸 때, 의문문을 쓸 때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하고 그냥 죽인다면 어쩔래? 라는 말이에요. 살지하는 그러니까 너를 죽인다면 어쩔래? 그러니까 여월 말하기를 명참우시 영은 이제 차라리인데 차라리 이제 시장 그 저잣거리 있죠 그 사람 많은 곳 그래서 벨참짠데 그 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겠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에서 베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했어 공개 처형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뭐 공개 처형을 당할지라도 유원 미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거하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뭔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밀자는 이제 금이라는 금지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과 금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왕한테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얘가 되게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얘가 근데 화를 내지는 않고 그 웃겨서 웃으면서 되게 농담조로 희롱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놀리면서 말하기를 무부즉가호 그러니까 만약에 무부라는 유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부는 남편이 없는 거겠죠.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가호 가능한가?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웃기게도 가능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우리가 아는 열녀관과는 좀 다르죠. 그 남편이 죽으면 되는 그런 그렇게 허락을 해요. 어쨌든 왕방이 견직 왕은 그래서 놓아주고 이제 얘를 보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이거 하다 이렇게 뒤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녀를 보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허락을 듣고야 이제 걔를 이제 놓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대왕의 얘기는 지금 서문처럼 이때 폐위당한 왕이 있었어. 근데 폐위당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도화랑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역시나 예쁜 여성이 나왔고요. 역시나 예쁜 여성은 다른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그 욕망의 탐색자가 된 진지대왕은 도화랑을 불러서 자기 걸로 가지려고 했지만 도화녀는 이제 왕인데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임금의 권력, 천자의 권력으로라도 나를 이제 억지로 그렇게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근데 왕이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어때? 하니까 가능하다,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화녀를 놓아 보냈어요. 그때 뭐 도화녀가 무슨 생각으로 괜찮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명의 장난이듯이 시년 이 해에 그 해에 왕, 견, 폐, 이군. 왕이 폐위를 당하고, 아까 그 폐위당했다고 했죠? 그 폐위당한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왕이 폐위를 당하고, 이거는 저번에 그 선덕여왕 때도 나왔던 글자.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이 글자를 써요. 왕이 폐위를 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후 2년, 그 다음에 이제 2년, 기부 역사. 그 후 2년이 지났더니 그러니까 남편이죠. 지아비도 역사, 역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지아비라는 것은 여기서 그는 도미가 아니라 저 도화녀를 말하겠죠. 그 도화녀의 남편도 역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에 진지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 2년 후에 그 남편 역시 죽은 거예요. 협순 홀야중. 협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뭔가 10일에 1주 나온다 해서 그게 이제 협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열흘을 말해요. 그래서 협순이라는 것이 열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열흘 후에 홀야중 그 갑자기 그 밤중에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열흘이 지난 밤중이 된 거죠. 왕여평석 왕은 이제 진지왕이에요. 왕이 뭐뭐와 같이 평석 옛날 그 평소 모습하고 같이 그 평소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왕이 죽은 상태니까 심지어 2년이 지났잖아. 근데 그 죽은 생시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이제 생시의 모습으로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어여방왈 그 여자의 방에 그 도화녀의 방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거는 너거든요. 너여자라서. 너가 이제 옛날에 유낙 허락했었잖아.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얘기는 남편 없으면 이제 된다 했었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허락했었는데 금무 여부 지금 너의 남편이 없네? 라고 얘기해요. 가호? 그러면 가능해? 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너가 옛날에 그 말 했었잖아 하면서 2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서 너 남편 지금 없잖아. 그러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도와녀도 이제 뭔가 의리는 있었는지 그 좋아요는 안 해요. 여불경락 여자는 불경락 가볍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어 부모님한테 이제 그거를 알립니다. 부모한테 이르러 간 거죠. 이거 이랬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부모가 말하기를 부모말 군왕지교, 군왕의,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이야. 임금님의 명령인데, 하이피지. 죠? 그거를 어떻게 피하겠니?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스르고 피하겠어? 그러니까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말씀은 또 잘 따라야죠. 얘는 이제 유교의 여자인 것 같죠, 완전히. 이기, 입, 방. 이로써 이제 그 여자는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요. 근데 왜냐면 진지왕이 동침하고 싶어 했으니까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7일간의 동침을 한 거예요. 7일. 그냥 7일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참 3하고 7 좋아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되게 상징성이 있는 숫자예요. 기독교에서도 천지창조한 게 7일이라고 나와 있고 뭔가 7이라는 거의 상징성이 뭔가 전통적 공통인 것 같긴 한데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바빌로니아가 일주일을 짤 때 7일로 짠 게 바빌로니아 그 문화로부터 와서 이게 동서양 각지에 펴졌다고 그런 설도 있는데 무슨 7이라는 숫자는 되게 상징의 숫자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7일을 머무르니까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유 오색운 복옥 그러니까 그때 항상 그 7일간에 항상 오색의 운이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구름이 5가지 색이라고 하지만 그 동양에서 5가지 색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갖추고 다 갖춘 색깔의 그 구름이 그 집안 곳곳을 덮고서 향기 만실, 향과 기운, 그 향기 같은 것도 향의 기운이 방에
그득했다, 가득했다, 만자 쓰니까. 그래서 이제 7일 후에 7일이 지나고 호련무종. 갑자기 이제 종자는 이제 자취인데 자취를 감췄어요. 당연히 아버지 그 진지왕이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인데 약간 그 신라 시대 설화의 그 국룰 같죠? 아버지는 이제 임신을 시키면 자취를 감춰버리고 자기 약간 이거는 신화적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주몽설화 보시면 그때도 그 유화가 임신을 한 용의 그 햇빛을 받고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 홀몸으로 낳게 되고 우리 읽었던 서도도 마찬가지로 용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얘도 진지대왕도 그냥 애만 만들고는 소련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인이 유신 여인이 이제 이건 임신할 자예요. 여인은 이제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임신을 했으면 자취를 감춘 거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임신을 시키고 자취를 감췄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지대왕이 지금 죽어서 온 거잖아요. 도원유는 살아있고 진지대왕은 죽었고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나서 생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인간이 만나서 생겨난 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인반귀겠죠. 그러니까 귀신과 인간의 혼혈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월만장산. 그 달이 차고 그때 이제 장차 출산한 산자니까 아이를 이제 낳을 때 그때 이제 뭔가 기이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그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천지진동, 천지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막 진동을 하고 산득일남, 그 아이는 이제 남자애였나 봐요. 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명활 비형, 그 이름을 이제 비형이라고 지었대요. 진지왕이 어찌 보면 순정남 같기도 한 게 이때 이제 죽어가지고 진지왕이 이때 뭔가 너 남편이 없으면 괜찮겠냐 이래서 괜찮다 이 허락을 받고서 그 해에 진지왕은 죽었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제 계속 그 약속이라 해야 될까? 저게 혼자 한 약속이지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 2년이 지나고 그 도화녀의 남편이 죽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흘이 지나고 원래 이제 저승을 가는데 그 14일이 걸린대요. 그 남편이 죽어서 14일이 걸려야 저승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저승에 도착하기 전에 열흘 만에 진지왕이 막 서둘러서 와가지고 이제 도안이한테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 이제 남편 없잖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죽어서까지 좀 뭐랄까 욕망의 추구자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순정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안의 마음을 열었다 권력으로 연 거지만 마음을 연데 성공하고 이제 한 일남을 득하게 합니다. 득일남을 하게 돼요. 그 아들을 하나 얻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비형이었는데 이제 비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진평왕이 그러니까 진평대왕이 수이라는 거는 되게 기이하고 다르다니까 뭐 기이하고 이상한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기이한 얘기를 듣고는 그때 그가 비형이 귀신의 아들이다. 귀신에서 귀신과 인간이 낳은 아들이라더라. 그러니까 비형이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막 있었겠죠. 제가 무슨 아예 귀신에서 낳다더라. 쟤는 뭐 인간과 귀신의 혼혈이라더라고 이런 그리고 그런 설화들이 들리니까 우리가 읽었던 설화도 들리니까 그냥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수양 궁중 이걸 이제 거둘수니까 거두고 길렀어요. 궁중에서 비형을 거두어가지고 얘를 궁중에서 길렀습니다. 연지 15, 그러니까 연이 15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해가 됐다는 거는 15살이 됐겠다, 15살이 됐겠죠. 이제 그 비형이. 15살이 되자 수차 집사. 집사라는 벼슬을 줬습니다. 이게 집사라는 벼슬은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높은 그 벼슬이긴 한데 이게 이 집사라는 벼슬이 이따 또 나오는데 이게 뭔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서 어쨌든 얘는 15살이 됐을 때 이제 집사라는 벼슬을 받았어요. 매야 도거원유 매일 밤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원유 멀리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밤이면 맨날 멀리 나가서 놀았대요. 그러니까 놀자에 체크된 이유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할 처용가에서도 이 놀유자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보통 놀다 할 때 생각하는 건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희의 것,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뭔가 이런 유사나 이런 데 기록된 논류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면 주술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형도 논류자가 나올 때 걔는 이제 역신을 퇴치하는 애라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주술적인 일을 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얘도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귀신하고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논류자가 단순히 놀러 나온 게 아니라 또 귀신과 교류를 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술적인 거 아니면 귀신과 관련된 거 이런 거에 이 논류자를 쓰는 것 같아서 일단 체크는 일단 해뒀는데 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왕사, 용사 50인 수지. 그러니까 왕은 그 뭘로 하여금 용사 50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용사를 50명으로 하여금 그를 이제 지키게 했어. 얘가 맨날 밤에 나가서 노니까 왕이 이제 용사 50명으로 하여금 얘를 지키게, 그러니까 말이 지킨다지 감시하게 한 거죠. 얘를 이제 감시하게 했다. 근데 한 명인데 이거 뭔가 놀아서 잡는 거 그 비행 청소년 한 명이잖아요. 걔 하나 잡으려고 50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귀신과 인간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한두 명으로는 좀 감당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거 사실 결론은 50명으로도 감당이 안 되긴 했어요. 내비과월서 그 50명을 지키게 했지만 매번 이제 완전 거의 날아가지고 그 선곡을 막 날아다녔다. 그냥 선곡 다 넘어다닌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감시하거나 말거나. 서거, 황천, 안상. 서거, 황천, 안상의 그 서쪽에 황천의 언덕 위에서 경성의 서쪽, 경성을 서라벌이었죠. 그 서라벌 서쪽에 있는 그 황천의 언덕 위에서, 여기 있죠. 서라벌 서쪽 황천의 언덕 위에서 솔귀, 중, 유, 또 유가 또 나오죠. 그 귀신들을 데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50인에게 지키게 했는데 얘는 이제 나가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 이 나가는 걸 쫓아가 보니까 그 서라벌 서쪽에서 귀신들하고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용사들은 복림, 얘는 이제 엎드려서 잠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복림 중 규사, 얘는 이제 엿듣는 거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뭔가 잠복해서 엿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숲에 숨어서 이제 뭐 엿보고 살펴봤는데, 귀중문, 제사, 효종, 각산. 귀신 무리들이 듣고 뭘 들었냐면 여러 이제 절에 효종, 이거는 새벽이고 요거는 이제 종자 그 치는 종 있죠? 종소리를 말해요. 그 새벽 종소리, 새벽에 절에서 종 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귀신 무리들이 여러 절에서 그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거를 듣고 각자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50인이 얘를 따라가서 감시를 좀 해보니까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새벽 종이 치자 이렇게 싹 흩어져 버렸고 랑, 역, 귀, 그때 이제 귀신들이 흩어지니까 그 랑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영랑이요. 비영랑 역시 볼 일이 없으니까 귀, 돌아왔다. 이거를 이제 일단 본 건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겠죠. 군사 이 사주 군사들이 이거를 이제 이거 아를 주자 선동여왕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아랬어요. 그 왕한테. 진평왕이 시켰으니까 진평왕한테. 보니까 귀신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쯤 되면 이제 뭔가 너 왜 귀신들하고 노니 하고 혼내거나 어디 그 부정탄다 하거나 뭔가 추궁하거나 이런 전개를 생각할 텐데 왕이 되게 대인배예요. 왕소 비형왈 왕이 비형을 불러서 말하기를 는 뭐라고 하냐면 여령 귀유 신호 너가 령은 이제 막 그 명령 막 이런 것도 부리는 그런 건데 그 귀신을 부리고 논다던데 신호 진짜니 믿을 수 있니? 라는 거니까 진짜니? 이런 뜻인데 너는 귀신을 부리고 논다는 진짜니? 랑왈 그 비영랑이 말하길 그러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비영랑 뭔가 나 혼나나 생각했겠죠. 근데 연즉 그러하면 잠시만요. 연즉 여사 귀중 너가 이제 부리는 그 귀신 무리들 있죠? 연즉 여사 귀중 너가 부리는 이제 귀신 무리에서
성교어, 이게 아니죠? 어디시죠? 아, 여기 맞네. 성교어, 신원사, 북거. 그러니까 성은 이룰 성자고, 교는 이제 다리 겹자니까 다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 그 신원사의 북쪽 거자는 이제 계율인데 그 신원사 북쪽 계율에 다리를 지을 수 있는 다리를 짓는 사람, 다리를 짓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작 신중사 이거는 이제 일작에서는 신중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신원사라고도 하지만 신중사라는 기록도 있는데 역시나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룬 장천 동심거 이거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장천의 동쪽 그 깊은 언덕 그 계율이라고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귀신을 부리는 사람 중에 이제 너가 부리는 귀신 무리로 하여금 성교 그 다리를 지을 수 있는 신원사 북쪽 그 계율에 다리를 짓도록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어찌 보면 편견이 없는 사람이죠. 그 귀신하고 논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원사의 북쪽의 언덕에 마침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시키기는 좀 사람이 짓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 그 귀신물이 시켜서 그러면 그 다리를 짓도록 해라. 그 계율에 이제 다리를 짓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랑이 이제 칙은 이제 명령인 거니까 명령을 받들 봉자 써서 그 명령을 받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도련석 문물로 하여금 기도 그 무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라는 건 귀신 무리가 되겠죠. 귀신들로 하여금 도를 이제 다듬게 해가지고 성대교어 일야 그러니까 큰 다리를 이루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교하라고 시켰는데 성대교 큰 다리를 이제 이루게 한 거죠. 일야 하룻밤 만에. 그때도 서동요 때도 하룻밤 만에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많았죠. 그때는 이제 법사님이 황금을 옮기는 걸 하룻밤 만에 했었는데 이건 이제 큰 다리를 짓는 거를 귀신무리들이 이제 하룻밤 만에 한 거예요. 고명귀교. 그래서 그러한 고로 이름을 이제 귀교라 하였다. 귀교라는 건 이제 귀신다리라는 뜻인데 제 직역하면 귀신들이 지었으니까 귀교라고 했다. 이거가 이제 일각에서는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융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신과 인간의 세계가 통하는 다리이면서 귀신이 만들어진 다리를 인간이 쓰는 거니까 뭔가 귀신과 인간의 화합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왕우문. 그 왕이 이제 또 귀신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신기하고 뭔가 이거는 잘 맡길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물었다. 귀중지중 그 귀신 무리들 중에서 유출현 인간 그 인간 세계거든요. 인간 세계에 나와가지고 조정자호 그러니까 보는 이제 보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조정을 보필하잖아. 그래서 정치를 도울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요. 이건 이제 물음표였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 중에서 너가 그 인간 세계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돌볼 사람, 조정을 돌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이제 비영랑이 말하기를 길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달이라는 자가 있는데 보국정 그럴만합니다. 가능합니다. 국정을 돌볼만 합니다. 국정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뭔가 추천서 쓰듯이 길달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열에 이거는 이제 같이 와라. 같이 와라는 건 데려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은 이제 비영랑이니까 구현 이 길 다음 날에 이제 비영이 이제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작, 집사.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집사 여기에 주목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비형을 데리고 오니까 이 15살에 비형을 데리고 오면 길다를 데리고 오니까 비형은 15살에 받았던 거를 바로 이제 집사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그 길달이라는 귀신한테는. 귀신이 오자마자 이제 받은 자기가 15살 15년 걸려서 받은 자기가 똑같았던 거죠. 어쨌든 이제 집사를 줬는데 이 집사를 준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과, 충직, 무쌍. 과는 선덕여행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과연 뭐뭐하다. 과연 충직하다. 무쌍도 역시 그 아름다움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그 선화였나 수로부인이었나 모르겠지만 무쌍, 그러니까 쌍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히 뭔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충직하더라. 과연 굉장히 충직하더라. 뭐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직하더라. 그러니까 매우 충직하고 좋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집사라는 높은 직책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각간 임종 무자. 그때 이제 각간 높은 벼슬이라 얘기했었죠. 그 임종이라는 사람이 무자, 자식이 없었는데 왕칙 위사자. 사실 이거는 계승하다자예요. 왕이 이제 칙 명령으로 그 아들을 계승하게 했다. 그 귀신 길다를 이제 그 임종의 아들로 계승하게 만든 거예요. 그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사실 가족을 들인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 입양할 때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 없다고 그냥 막 자기 마음에 드니까 이게 괜찮아 하고 그냥 막 그 남의 자식으로 편입시키고 이러는 게 이때 당시 그 왕권이라는 게 얼마나 거절할 수 없는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임종은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야죠. 뭐. 임종이 이제 그러니까 명령을 해요. 길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미 이제 아들로 된 거예요. 여기 맨날 이렇게 생략하고 급전개하는 게 상금유사 특징인데 임종이 이제 길달에게 명해서 창루문어 흑륜사의 남쪽에 루문을 새로 지어요. 루문은 이제 원래 이제 문로라고 잘 쓰는데 원래 이제 다락집 같은 거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은신처, 뭐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흑률사 남쪽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지어니까 이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길다리. 매일 밤마다 거숙 기문상 그 문 위에서 이제 문 위에 가가지고 잠자고 뭐 했던 거예요. 문에 가서 계속 지내고 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로 명 길달문 그 문을 이제 하도 이제 거기서 계속 자고 그러니까 길달문이라고 했다. 길달의 문의 이름까지 붙었어요. 길달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길달이 이제 진평왕이 그냥 이를 듣고 비형을 거두어서 궁중에서 기르면서 얘를 15살까지 키우고 집사 벼슬도 주고 근데 얘가 밤이면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노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서 용사 50인이 감시하게 했더니 맨날 담을 넘어서 귀신을 데리고 놀고 있었던 거죠. 귀신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누가 이제 귀신의 아들 아니랄까 봐 귀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용사들이 이거를 이제 숨어 살펴보니까 귀신들이 막 새벽 종소리 듣고 흩어지고 비영랑도 그때 돌아오고 이러는 걸 보고 이제 용사들이 이거를 빠짐없이 왕께 아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평왕이 너 귀신을 데리고 논다던데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신들 시켜서 그쪽 계열에 다리를 좀 놔라.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편견이 좀 없는 거죠. 오히려 귀신과의 화합을 이제 앞서 솔선하는 것 같은 귀신들에게 다리를 좀 놓게 하는 그래서 비영이 이제 귀신들에게 시켜서 귀신이 하룻밤 만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귀교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귀교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진평왕이 도울만 하구나. 이거 귀신은 쓸만하다 생각해서 이제는 이제 귀신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아예 귀신과 인간과 그 허물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귀신 중에 조정을 도울 만한 자는 있는지. 그러니까 길달이라는 자가 그럴 만하다. 그래서 길달을 데려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길달은 너무 비길 데 없이 충직했으니까. 그래서 길달이 집사벼슬을 비영란과 똑같이 받고요. 여기도 이 비영란과 마찬가지로 강조가 돼 있는 게 교수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각각 임종에게 자식이 없어서 이 길달이 마음에 드니까 이 칙령으로 길달 양자로 삼게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길달 아빠가 이제 길달에게 남쪽에 다락집을 만들게 해서
매일 밤에 이제 길달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가서 자고 길달문이라 불렀다. 길달에 대한 나쁜 묘사 전혀 없죠. 길달은 그 귀신 중에서도 인간의 조종을 도울 만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천거가 됐고 집사라는 벼슬도 받았고 그래서 뭐 자기가 저기 뭐지 저 각간한테 입양을 당하다 어쨌든 입양도 가고 그러고 뭔가 자기만의 문도 생기고 자기 이름에 붙인 문도 생기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달에 대한 묘사가 갑자기 일일 길달 변호 이둔거 하루는 길달이 진짜 갑자기 아무런 그것도 없이 호는 이제 여우 호자거든요. 여우로 변해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뭔 이유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달아났대요. 그러니까 형은 사귀, 그러니까 비형이 귀신을 시켜서 몸모를 하여금이죠. 귀신을 시켜서 착이 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선덕여왕 때 백제군 죽일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 자기 친구잖아요. 길달도 자기 친구고 귀신들은 비형의 친구였는데 친구를 시켜서 친구를 죽게 한 거예요. 그냥 비형이. 권력의 맛을 아는 거죠, 얘가. 고기, 중문, 비형, 지명.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제 비형이라는 자신의 친구가 길달이라는 귀신, 모두 다 같이 친구였는데 귀신을 시켜서 길달이라는 친구를 죽게 했고 귀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놀던 사람들이었는데 비형이 권력자에 올라가더니 자기네 그 친구를 시켜서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자기 친구를 죽인 거잖아요. 귀신은 이제 비형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어떤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고로 그래서 그 무리들은 비형, 진영, 그 비형의 이름을 들으면 포, 왜 이거 둘 다 두려워하다는 문자거든요. 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아났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일단 친구를 시켜서 친구를 죽인 이상 더 이상 비형은 귀신들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기를 이제 노래가 또 나와요. 보면 성재혼 생자 성재의 혼이 낳은 아들 조금 웃기긴 하죠. 성재래요. 이건 이제 진지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쫓겨난 임금이고 뭐 여색에 빠졌다, 뭐 어지러웠다 이렇게 했으면서 노래는 또 성재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재는 선덕여왕에나 붙여질 것 같아. 성스러운 왕 그런 얘기인데 성스러운 황제. 그 성재의 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이제 머무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빛이 제 귀중, 비는 날다고 치는 뛰다예요. 우리도 날고 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고 뛰는 온갖 제 귀중, 이거 귀신 무리들이요. 차처막류정. 이제 여기 이 곳은 막류정, 머무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뛰는 온갖 귀신들이요. 비형랑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여기는 머물지 말아라. 이제는 분명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비형랑과 귀신 사이에 좀 선이 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벽귀사라고 해요. 벽귀사는 이제 귀신을 피하는 노래라고 해서 귀신을 이제 물리치고 찌르는 노래. 이렇게 해서 벽귀사라고 나중에 이제 후세에 전해지게 되는데 자기도 귀신의 피가 있고 귀신하고 같이 친구를 했던 비형이 벽귀사의 주체가 돼서 벽귀를 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향수 첩차사 이 벽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향토 풍속 이런 것들 어떤 풍속이 있는데 첩은 붙이다예요. 차사 이 가사를 이제 붙여서 귀신을 쫓는 벽귀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갑자기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달아나서 갑자기 이제 비용랑이 귀신을 시켜서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되게 죽인 게 좀 뜬금없죠? 갑자기 여우로 변해서 달아나더니 갑자기 죽이고 뭔가 굉장히 많이 생략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의심해봐야 될 게
집사라는 직책이 있죠. 자기가 이제 뭔가 결국 이제 길달도 친구였는데 길달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달이라는 애는 충직했고 그 능력을 되게 인정받았는데 사실 이게 그 진평왕 입장에서는 되게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신하였겠지만 그 조정에 와서 귀신이 조정을 돕는다 싶었지만 비형 입장에서는 그 귀신놀이하고 놀면서도 자기가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안모를 우월감이 있었겠죠. 자기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사실 기영 입장에서는 귀신 주제에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귀신 주제에 내가 이제 15년 계속 받은 벼슬을 와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나랑 같은 벼슬을 가고 인간 세계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열이 받았던 것 같죠. 그런 비영랑의 질투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비영랑의 질투가 갑자기 이렇게 도망간 그런 이유에 그러니까 일조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뭐 친한 친구고 자기가 추천했죠, 겔다를.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랑 연관이 되면 이게 되게 마냥 이타적일 수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15년 받았던 벼슬을 나는 왕족인데 저 귀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받으니까 얘도 알게 모르게 뭔가 화가 났을 것 같고 그 질투가 났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뭔가 길달도 뭐 잘못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을 것 같은 그런 얘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진지왕의 이야기인데, 진지왕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한 짓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매번 어지럽고요. 음란하지 않은 왕이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폐위를 당할 것의 일인가? 그거를 싶은데, 이거는 이제 좀 진지왕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자까지 읽으면 한자 공부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이 번역 기록 위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이제 사륜 혹은 금륜이라고도 하였다. 진지왕에 대해서 이제 사기의 기록이요. 삼국 사기의 기록.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삼국유사보다는. 진지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사도부인이고 왕비는 지도부인이다. 이거 유사에도 나온 그 기록이었고 태자가 일찍 죽었으므로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 이때 태자라는 동륜이란 태자였는데 얘가 이제 요절을 하고 아들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대 초중반 정도였던 진지대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 어쨌든 왕이 오를 때도 뭔가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범한 서술이죠. 원년에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삼고 나라의 일을 맡겼다. 나라 정치를 맡긴 거죠. 평범하게 이제 관직이나 인사에 관여를 하고 있고 정치 그 국가의 정사를 돌보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평범한 기록이죠. 2년 봄 2월에 왕이 이제 몸소 신궁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왕이 이제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보통 왕이 직접적으로 와서 막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는 그 민심을 살피는 일이죠. 그러니까 민중과 소통하고 내가 이렇게 민심을 돌본다 하는 그러니까 정치 쇼라기엔 정치 쇼라겠지만 어쨌든 민심을 살피려는 의도가 있는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신궁에 제사 지내고 심지어는 이제 크게 사면하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크게 막 특사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뭔가 민심을 돌보고 살피는데도 문제가 없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도 잘하고 있었고 민생도 잘 돌보고 있었고요. 군사 쪽에서는 2년에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에 주와 군에 침입했다. 또 백제가 침입했네요. 이찬 세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일선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700명의 목을 베었다. 내리시성을 쌓았다. 그때 그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목을 베는 건 잘한 일이죠. 백제를 천에 막아낸 거죠. 백제의 침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고 있어요. 군사도 잘 하고 있고요. 3년 가을 7월에 이제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쳤다. 백제에게 일야산성을 주었다. 이거는 이제 외교의 일이죠. 가을 7월에 진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치기도 하고 백제에게 일야산성을 주기도 하고 외교일도 괜찮게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평범하죠. 4년 봄 2월에 백제가 웅현성 송술성을 쌓아서 산산성 마지연성 내리시성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웅현성 송술성을 쌓아서 뭐 견제를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백제의 공격이나 어떤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산산성 마지연성 내리시성에 쌓아서 뭔가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뭐 군사적으로 괜찮은 일이죠. 그 견제를 미리 막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결국 이제 죽은 기록이 있어요. 갑자기. 가을 7월 17일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지라고 하고 영경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 갑자기 이제 갑자기 왜 죽었는지 이유도 없이 뭔가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서 삼국유사엔 도한의 비용랑의 기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 왕은 되게 무난한 왕이었죠. 이 기록으로 본다면 큰 과오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정치가 어지럽다, 여색을 밝혔다 이랬는데 그런 묘사도 전혀 없고 그냥 되게 평균 이상의 좋은 임금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유사에서는 갑자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한 짓을 해서 폐위까지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얘는 이제 평균 이상의 왕이었고 뭔가 진짜로 어지럽고 음란한 짓 때문에 폐위당한 건 아니고 귀족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가 이렇게 폐위당할 정도의 정치 정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얘가 폐위를 당하고 심지어 성골에서 진고래로 격화돼서 그 김춘추가 진고래 왕이 되게 만들었던 그 김춘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뭔가 알력 다툼이나 뭔가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한 것이라는 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표면적인 이유죠. 표면적인 명분을 붙여서 폐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보충해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도미처 설화에 보시면 도미처 설화에 나온 계류왕이 나와요. 계류왕이 나오는데 이 도미 얘기가 도한유 얘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계류왕과 진지왕의 모습이 되게 다른데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진지왕은 진짜 좋은 왕이었구나가 조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도미처 마저 읽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10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구 팬인데 야구 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쉬는 시간에 살짝 켰는데 딱 키자마자 1점을 내더라고요. 저희 팀이. 여러분이 행운의 여신인가 봐요. 네, 힘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그 진지왕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이제 도미처 설화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계류왕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도한여는 이제 도미의 부인의 비유가 되고 이제 진지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계류왕인데 똑같이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왕의 권력으로 강제로 범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류왕하고 진지왕하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도하녀가 집중이었지만 이는 이제 이 아름다운 여성은 도미의 아내고요. 이건 도미 설화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도미라는 사람을 주제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도미는 남자예요. 도미 백제인이야. 얘는 이제 신라가 아니라 백제 사람, 백제인이었는데 비록 편호 소민. 편호라는 거는 이제 뭔가 호적에 편입된 이런 뜻인데 호적에 편입된 소민이 이제 평민이었지만 그러니까 호적에 쓰이로기는 평민이었지만 그냥 평범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도하녀 묘사할 때 서녀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평민이었다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네, 이파지의리 이건 그치만 그리고 다 쓰거든요. 그치만
파지의리, 그러니까 잠옷 꾀나 의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리를 알았다. 의리가 있었대요. 여기서 여자의 의리라는 거는 보통 절개를 말하는 거였죠. 여자가 아니구나. 비고 도미의 이유는 도미 진짜 의리가 있었나 봐요. 기처 양력. 그러니까 그 처가 그 아내가 양력 아름답고 고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그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의 아내도 뭔가 아름답고 예쁜 여인을 얻었나 봐요. 처가 이제 아름답고 예뻤고 역유 절행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개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의 의리가 있고 처는 절개가 있는 그 의리 부부였어요. 위시인 소칭.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막 입을 모아서 저 부부는 진짜 완전 의리 있는 부부야. 이거 절행 가득하고 모범 부부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런 칭찬을 받은 범인이라면 뭔가 그것이 소문으로 돌았겠죠. 그리고 왕이나 어떤 미해 탐색자들은 보통 이 소문을 듣습니다. 게르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르왕이 문지 역시나 문지 맨날 나오죠. 이를 듣고서는 이 소문을 듣고 역시 도하녀 때도 소 표현이 있었는데 부르다 예요. 소 도미 여어왈. 근데 얘는 이제 도하녀래 그 도미의 처를 부르진 않았고 도미를 불러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불러서 여어왈 말을 합니다. 무릇 부인 지덕. 부인의 덕이 너의 부인의 덕이 이 정절위선. 정절로서 선위선, 그러니까 먼저 행하다. 그러니까 정절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공식이 깨끗한 어떤 정절을 지키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너네 부인이 뭐 그렇게 뭐 정절을 우선시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제 어디에 있으면 유혼, 그윽하고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서 무인지척,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면 유치이 교언,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유혹하다 할 때, 유혹하면 즉능 부동심자. 이게 진짜 해석할 때 이게 되게 뭐랄까 꼰 표현이라 해야 될까? 그냥 마음을 움직이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다,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선의호, 드물 것이다. 기게스 반지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게스라는 어떤 평범한 놈이 아주 착했대요. 순박하고 착한데 그 반지가 사람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반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얻고 끼자마자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 익명성의 탈을 쓰니까 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 여자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죠. 막 부흙하고 어두운 곳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너가 보는 행실을 모르는 그런 데서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한다면 그게 마음을 안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드물어. 그거는 인간의 이치야라고 도미한테 이제 약간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해서 말하기를 도미가 인간의 정은 측량할 수는 없어요.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약신지처자, 약은 뭐뭐와 같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신의 처자, 신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수사, 무이자야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더라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두 마음인데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하녀랑 비슷하죠. 도하녀도 공개 처형을 당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도 도미는 이제 도미처 본인이 아니라 도미 자신이 이제 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와 아내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죽더라도 그 절개를 지킬 사람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내를 믿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왕은 자기는 이렇게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보낼 왕은 거의 없죠. 왕이라는 권력자에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뭐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보통은 이런 걸 시험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래서 왕이 욕시지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유도미이사 일로써 이제 그 도미를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를 이를 핑계로 머무르게 하고는 그러니까 처한테 못 가도록 도미를 이제 어디 일로써 여기 이제 있도록 붙잡아 두고 일단 그다음에 사일근신 근신은 이제 가까운 신하겠죠. 한 가까운 신하로 하여금 시켜서 그 가까운 신하를 시켜서 또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아요. 그 권력자들 특징이죠. 자기가 직접 안 움직이고 그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밑에 있는 사람 시키고 가까운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 왕의복, 마종 가는 이제 거짓으로 가장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왕의 의복을 거짓으로 입고 그러니까 왕 행세를 하게 한 거죠. 마종 그 말이나 이런 것까지 부려가지고 마부까지 데리고는 그 왕인 행세를 시킨 거예요. 가까운 신하에게 그 내 권력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신하를 시켜서 왕으로서 보이고 왕의 의복을 입고 마종을 데리게 하고 너가 왕의 권위에 과연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심리로 한 거죠. 야저기가 밤에 이제 그 집에 아마 그 도미처가 살고 있는 도민의 집이겠죠. 도미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사인선보 왕래 그 사인은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먼저 이제 통보를 해요. 왕이 오신다고 했다고 먼저 이제 통보를 하게 해요. 그래서 도미처한테 누가 사람이 가서 이제 왕이 오실 거다라고 해서 점점 확실히 하는 거죠. 오는 건 왕이다. 그러고 왕의 의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건데 위기부활 이제 또 생리학 한국유사 특기죠. 여기 이제 뭐 간거 이런 쓸데없는 건 적지 않아요. 도착했어요 벌써. 위기부활 그 부인에게 이제 일러 말하기를 신하가 말한 거였죠. 그 왕복을 입은 신하가 말하기를 구문 이후 내가 나았잔데 그 듣기로 이전에 듣기로 너가 이제 좋다고 그냥 예쁘다 이런 뜻이겠죠. 너가 예쁘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 너가 예쁘다고 들었다. 너가 뭐 좋은 여자라는 소문을 들었다. 도미 박득치 나는 이제 도미랑 같이 이거 같이였죠. 같이 박은 이제 내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기하는 거. 내기를 해서 너를 얻었다. 너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도 허락한 거야. 너 도미랑 내기해서 너는 이제 너를 얻었으니까 내일 입이위 궁인. 그러니까 내일 너는 이제 그 궁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궁중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를 궁인으로 궁녀로 삼기로 했다. 자차후 자하면 이거는 몸부터가 됩니다. 이 다음부터 이사 오소유야. 너의 몸은 오소유야. 나의 소유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네요. 너의 몸은 이제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신하로 하여금 왕의 복장을 하게 시켜서 왕이 온다라고 일러주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라는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켜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듣기로 너가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또 그 도미랑 내기를 해서 너를 얻었어.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너를 이제 국민으로 삼을 건데 그러니까 이로부터 너의 몸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수장란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를 어지럽히려고 하자. 가늠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장차 그녀를 가늠하려고 하니까 그 도미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은 무망어 국왕은 망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 아는 것 같죠. 얘가 그 돈이랑 내기하고 이런 게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이제 한번 덧붙이기 위해서 국왕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오감불순 내가 감히
불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내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감히 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왕께서는 선인교감실 먼저 이제 방에 들어가 있으세요. 오경의, 그 경은 다시경자라 의랑 같이 하면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거든요. 오경이 내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잡희일비자. 물러나서는 잡희일비자. 이거는 이제 희는 이제 꿈이 담장시키다거든요. 일비자 그 뭐였지? 여자 종을 이제 좀이 쳐도 종이 있었나 봐요. 그 종을 이제 단장을 시켜가지고 천거하다인데 그 자기가 있을 자리에 놨다는 얘기겠죠. 그를 이제 그 자리에 그 잠자리에 들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자기 계집종을 시켜가지고 단장시켜서 왕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도미쳐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얘는 대체 무슨 죄인가요? 일비자 얘는 자기도 이제 부당한 권력에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쟤도 이제 자기 종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도 성격이 좀 왕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하녀랑은 조금 다른 게 도하녀는 직접 이제 아닙니다. 저는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여성이었다면 얘는 뭔가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좀 장대를 부리는 물론 왕이 먼저 장대를 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분명히 들키죠, 당연히. 왕후지견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기는 기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만당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속았음을 알고 크게 노합니다. 화가 나죠. 어딜 감히 이제 왕의 저기 완전 평민의 부인 여자가 어디 감히 왕의 눈에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무, 도미, 이, 죄. 여기가 되게 그건데, 도미처가 잘못했는데, 이건 무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도미에게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도미에게 죄로서 이제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여기 보면 학기량 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다라는 글자거든요. 그 두 눈동자인데 그 두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런 걸 가지고 무고한 도미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두 눈을 이제 멀게 해버리고 사인견출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그를 이제 끌어내게 한 거예요. 이제 끌어낸다. 그래서 치수선범 지하상. 그러니까 치수선 지하상은 어디에 뒀냐면 그 작은 배에 둬가지고 태워가지고 범지하상. 그러니까 강 위에다가 이거는 뜨게 했다. 그러니까 강에 태운 거서 두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절체에서 보내버린 거죠. 이건 뭔가 도미의 처의 잘못을 도미에게 물어서 갑자기 도미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갑자기 두 눈을 잃고 그 강에 배에 뭔가 그런 노잣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태워져서 강에 버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도 이제 진지왕처럼 순정은 아니지만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제 또 드디어 인기부 그 아내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강요금치 강제로 이제 음탕함을 원하다 이건데 강간하려고 한 거죠. 강제로 이제 그를 강간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말하기를 금랑인이실 지금 낭인은 이제 도미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잃었다. 나는 이제 남편을 이미 잃었다. 그러니까 나는 단독으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이 몸인 거죠. 불능 자지. 그러니까 지는 이제 지탱하다인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남편을 잃은 몸이고
이미 나는 홀로 단독으로 남은 이 한 몸을 홀로 스스로 이제 지탱할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하물며 위, 왕, 어는 이제 시비, 뭐 다른 종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종이 되었잖아, 이제. 왕의 시비가 됐는데, 기, 감, 상위, 어찌 또 감히 상위 거스르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도미도, 도미처가 네, 전적이 있으니까, 왕을 속인 전적이 있으니까, 왕이 또 어설프게 했다간 또 속을 것 같아서, 안 속아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왕이 이제 더 말하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이제 말을 하는 거라는 주저리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미 이제 남편도 잃은 몸이고 이미 홀몸이라 내가 거스를 이유는 없다. 나는 홀로 스스로 몸을 보존할 수도 없는 몸인데 그리고 그래서 왕의 시비가 되는 건데 어찌 내가 감히 너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좀 달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변명이지만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번엔 금이월경 지금 이제 월경으로서 월경은 우리가 아는 월경이에요 성리 그래서 내가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가지고 혼신오예 혼은 이제 섞다인데 몸을 섞다겠죠 그러면 그 몸을 섞기엔 더럽다 그래서 몸을 섞기엔 조금 더러운 몸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월경 중이라 몸을 섞기엔 좀 더러우니까 청컨대 사타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날을 기다려가지고 다른 날을 기다려가지고 훈육 이후래 그 향기롭게 목욕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훈자는 이제 향기롭다 우리 훈훈하다라고 하죠. 뭐 혼남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오는 건데 향기롭고 뭔가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거 맡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의 글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달달하고 향기롭게 목욕한 후에 내가 오겠다. 지금은 좀 몸이 더러우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경을 핑계로 조금 이제 보류하려고 하는 왕이 뭐 어떻게 이미 진짜 제 말대로 쟤는 남편이 없어요.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생계수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시대에선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그거는 그 단순한 남편의 사별이 아니라 내 생계의 수단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미가 없는 몸으로 얘는 심지어 이제 왕의 시비가 되었고 얘는 내 말을 거스르면 이제는 아예 먹고 살 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쉽게 믿죠. 그걸 월경이라고 하니까. 그 왕이 믿고 이허지 그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허락했다는 거는 다른 날에 하자는 걸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우리의 도미의 처는 도미가 말했듯이 목숨보다도 절개나 아니면 의리를 중요시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부인은 또 다시 도망쳐요. 한번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자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편도 다시 도망을 쳐서 강입구에 이르렀는데요. 강입구에 왔는데 일단 자기도 아무것도 없이 도망친 거니까 뭔가 대책 같은 거는 전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강을 앞에 두고 막막해진 거예요. 불능도 건널 수가 없었다. 강옥에 이르렀는데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호천통곡, 하늘을 부르면서 통곡, 우리 아는 통곡 그거요, 우는 거. 하늘 보면 막 통곡을 했는데, 통곡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건 되게 간절하게 막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홀견고주, 갑자기 그 외로운 배 하나가 보였어요. 좀 좋은 거 주지, 외로운 배 하나 띄워주는, 그러니까 하늘에 나름의 이 정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던 것 같죠. 그 하나의 배가 수파이지, 그러니까 그 물결을 따를 수인데 따라서 여기 이르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늘을 통곡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하늘이 보내줬다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했다고 하기도 그런 뭔가 그래도 도미처의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그 작은 배 하나가 물결을 따라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무작정 타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올라가지고 천성도라는 이제 섬에 이르렀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우기부 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미사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뭔가
이건 이제 설화적인 내용이죠. 그럼 그 의리를 지킨 그 여성에게 주는 어떤 보상 같은. 그래서 이제 굴초근이 끼자 기억나시죠? 저기서 구지가에서 나왔던. 그래서 뭔가 그 풀뿌리인데 초근이니까 풀뿌리를 캐가지고 막 먹다가, 그러니까 잘 못 먹은 거예요. 여기 이제 하늘은 배를 주셨지만 얘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보장해 주진 않았어요. 그냥 최소한의 것을 제공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와서 생계를 꾸리는 건 이 아이들의 몫인데, 생계가 제대로 꾸려질 리가 없어. 눈먼 남편과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캐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막 캐서 먹다가 이제 여동주, 이제 같은 배를 타고서 고구려 산산 지하, 고구려의 이제 산산이라는 곳 아래 산산이라는 곳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만나게 된 거지.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사 아래에 이르니까 이제 우리끼리 풀뿌리 깨서 먹는 게 아니라 인간과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보니까, 그 여인은 대신 고구려인들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 막 풀뿌리 깨서 먹다 하면 사람 몰골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얼굴을 보니 그게 애한 거예요. 슬프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를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개이의식, 옷과 이제 먹을 거를 이거는 그 베풀다 준 거예요.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옷이나 먹을 거 막 무슨 뭐 바자회 운동처럼 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구할, 드디어 이제 마침내, 그래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구차하단 구자거든요. 구차히 살다가 얘네들은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이거는 마쳤다는 게 사람한테 쓰면 일생을 마쳤다는 의미가 되니까 죽은 거겠죠. 기력, 이거는 이제 그 나그네 기자의 그 여행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나, 객지가, 이 고구려 땅, 백제인인데 고구려 땅에 와서 인생을 마친 거잖아요. 그 백지에서 인생을 마쳐버렸다. 사실 비극이라고 하기엔 비극이죠. 뭐 절개를 지켰는데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킨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아무래도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배반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뭔가 비극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절개를 조금 칭송하는 이런 게 있는 좀 특이한 내용의 설화인데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계루왕의 행위였죠. 계루왕 보시면 얘는 성격이 진짜 못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기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전형적인 뭔가 횡포 부리는 왕의 행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취하려 하고 거절을 하고 막 도망을 치는데도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어떻게든 자기 권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거절을 하고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그의 남편, 심지어 완전 표현이 나와 있죠. 무고하다고 표현이 나와 있죠. 아무 죄도 없는 남편 도미를 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벌을 주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잔혹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과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과시한 것도 모자라서 그 권력으로 다 된다고 믿고 있고, 그 권력으로 너는 평민, 나는 왕.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를 전제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미의 처나 도미의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도미의 처나 도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니까 하는 거고, 자기가 예쁘다는 소문만 듣고 막 도미한테 너는 지금 덕이 좋다고 하지만 말로써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지 이러고 막 도발을 하잖아요. 자꾸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고 그냥 그 권력에 취한 사람, 그 권력을 모든 거를 다 하시고 권력으로 뭔가 다른 사람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미의 척도 더 반발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진지왕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도민설화의 그 그 계류왕인지 아시나왕인지 아시나과 이제 비교되는 인품이 나오는 건데, 진지왕을 생각해 보시면 진지왕은 도미가 아니라 그 도하녀에게 뭔가 강제로 뭔가를 하려 하지는 않았거든요. 보시면
도하녀가 예쁘다는 말을 들고 물론 쟤도 도하녀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범하려고 했긴 했지만 사실 도하녀가 얘는 심지어 도미하고 다르게 직접 자기가 왕한테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억제시킬 수 없는 일이다. 공개처형을 당할지라도 다른 남자한테 먹히고 싶지 않다. 만약에 계류왕이었으면 이거 듣고 대노잖아. 그쵸? 대노해서 또 뭐 눈을 멀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걸 듣고 진짜 장난스럽게 남편이 없다면 괜찮을까 해서 얘가 괜찮다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그때 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도하녀가 아무리 이제 처녀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제 의사를 배려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죽고 나서 약속도 했는데 죽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신시의 모습으로 도하녀의 방에 와서 말할 때 이제 남편이 없었으니까 괜찮냐 하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또 시간을 주죠. 도하녀는 또 그때 가볍게 승낙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말을 해서 그, 그 부모 말을 듣고 된답니다 한 다음에야 이제 도하녀를 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왕은 뭔가 성품에 있어서 계류왕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성품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 인품이 있었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지? 유부녀를 강제로 범탈하지 않고 자기가 훨씬 높은 사람인데도 도하녀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확답받지 않고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죠. 그 유부녀라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사람 존중해주고 이 도하녀의 의견을 항상 먼저 존중해주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주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진주왕은 정말 무능한 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 물론 명이 짧은 임금이었는데 제위 4년 만에 승하했다고 제가 4년만 통치했다고 나왔죠. 근데 우리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봤듯이 기록상에 큰 과오는 없거든요. 큰 과오 없이 왕의 역할을 다 했고 심지어는 거의 평균 이상의 역할을 했고 뭐 정치건 외교건 아니면 군사건 민심까지 챙기는 왕이었어요. 기록은 진짜 일부만 적는 거니까 그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뭔가 큰 과오가 있으면 적었을 텐데 큰 과오가 없이 그냥 무난한 게 적혔다는 건 정말 무난하고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호 자체도 진지잖아요. 참진자의 지혜로울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오를 부렸고 맨날 어지럽게 만들고 맨날 여색 밝혀서 막 그런 문란한 왕이었다면 과연 진지라는 시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진 지혜로울지 이거 뭔가 선덕여 왕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시호 같은데 선덕여 왕도 그때 평가가 좋아서 선덕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처럼 진지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건 그렇게 막 과오가 넓고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그런 건 진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도 알력 다툼에 패배했을 가능성 그냥 귀족과의 알력 다툼에 패배해서 정치적 패자가 돼버린 거죠. 정치적 패자가 돼버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음란했다, 뭐 그 정치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결국 역사는 승자가 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자체가 권력 다툼에 패배하는 원인 자체가 아마 전제왕권을 꾀하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형랑의 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비형랑도 귀신과 친구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권력을 꾀하다가 귀신하고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꼴이 그래서 얘도 이제 전제왕권을 꾀하다가 뭔가 인간관계를 파탄시켜버린 거죠. 귀족들과의 알력 다툼에 있어서 패배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죽고, 갑자기 폐위되고, 그런 게 또 완전 생략된 상태에서 써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즉위 초에 제자의 침략을 격퇴했었고, 그러니까 군사 활동도 잘했고, 이웃점에 공을 세웠던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중요한 내용, 이것도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국가 인사에 신경 썼던 거.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웠다는 것은 귀족들 입장에서 그냥 진지영의 왕이 부담스러웠다는 뜻이고, 이때 문화 콘텐츠닷컴에 보면 진지영이 이제 나이 든 미시를 홀대했다가 폐위됐다는 화랑세기의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화랑세기 미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뭔가
왕이 되기 전에 진지하게 왕이 되기 전에 뭐 정을 통하고 뭐 친했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좀 소홀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셸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진지왕을 쫓아내 버렸다는 그게 화랑색이 물론 화랑색이는 미서라는 설도 많고 좀 문제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비영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실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뭔가 그 인간관계보다 권력을 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알력 다툼에서 그 인간관계를 챙기지 못한 것에 그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이제 패배했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실이 뭔가 알력 다툼이었음에 알력 다툼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냥 기록상의 진지왕은 사실 큰 과오 없이 왕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미니설화에서도 봤듯이 그러니까 다른 왕들 그 권력에 미친 왕 진짜로 권력밖에 모르는 왕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성품도 되게 굉장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지왕에 대해서 뭐 정치가 어지럽다, 음란한 짓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폐위당할 정도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핑계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 역사의 패배자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핑계이자 역사의 패배자에 대한 기록, 역사의 패배자이기 때문에 남았던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하녀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도하녀는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복숭아꽃이라는 도화살 얘기도 했었고요. 팔자가 센 여자는 이제 팔자가 센 여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매력적인 여자 도화살 있다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제 도화라는 거는 뭔가 그런 남성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걸로 쓰였던 것 같고, 얘도 예뻐서 도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화살의 의뢰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현재까지 전해지는 얘기는, 이게 또 다른 호세에 영향을 미친 거는,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복숭아 나무 가지로 내려쳐서 귀신을 쫓는 풍속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의미의 복숭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사상 생각해 보시면 제사상에 복숭아 과일은 없죠. 그 제사상에 복숭아 과일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복숭아한테 박혀버린 거예요. 왜냐? 비영랑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비영랑이 벽비사를 만들어서 뭐가 자기 친구 쫓을 만큼 귀신을 쫓을 만큼 귀신 쫓는데 뭐 대표적인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엄마인 도하녀 역시 그런 복숭아의 의미가 귀신을 쫓는 거하고 그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 과일을 제사상에 넣어버리면 제사는 이제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잖아요. 조상님 귀신들이 오셔서 이거 드셔야 되는데 귀신을 쫓는 성격의 복숭아를 놓으면 이제 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복숭아 과일은 제사상에 놓지 않는 것도 도안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비형량의 설화하고 엮여서 엄마인 도하녀도 귀신 쫓는다는 성격이 돼서 이게 이제 복숭아의 상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그녀의 열녀관 역시 뭔가 생각해 볼 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건 보통 조선의 열녀관이잖아요. 보통 춘향이처럼 항상 그냥 한 사람만을 심지어 춘향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 한 사람만을 뭔가 하고 계속 지켜야 되는 죽어서까지 막 지키는 그런 도미 같은 그 도미처 같은 그런 열녀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우리 열녀관과 좀 다르죠. 남편을 둘 섬기면 안 돼. 그건 맞는데 남편이 동시에 둘만 아니면 된다. 약간 도미처랑은 조금 다른 열녀관이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뭔가 처음에는 왕의 이제 권력에 처음엔 얘가 그때 진지하게 처음 와서 너를 이제 범하고 싶다 했을 때 과연 남편이 죽을 걸 알았겠나요? 몰랐겠죠.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못 보고 뭔가 자기에게 닥칠 불행이 가까운 시기에 올 거라고는 보통 생각을 못 하니까 그땐 당시에는 그 당시를 이제 피하려고 그냥 얘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이제 나 가능합니다고 답했는데 운이 나빴죠. 남편이 이제 2년 만에 이제 죽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영이 다시 물었을 때 얘는 망설이게 되죠. 그냥 부모한테 물어보고 뭔가 그 부모한테 물어본 것도 그냥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미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고 거스를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말의 양심이랄까 최소한의 양심이랄까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모에게 하는 물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모에게 그거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부모의 허락을 얻고 나서 뭔가 그렇게 막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비형량을 낳은 것처럼 아 자기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뭔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도하녀라는 열녀를. 그녀의 열녀관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녀랑은 좀 다르지만 사실상 그녀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도 이제 열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왕의 권력에 뭔가 굴복하면서도 타협하고 그거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최선의 선택이 바로 그냥 이대 동시에 둘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비영랑의 얘기는 계속 조금씩 했었는데 아버지와 좀 닮은 꼴인 그러니까 서로는 뭔가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보다 좀 권력이나 권위를 챙긴 사람, 왕이라는 입장을 더 고수한 사람,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우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랑은 왜 길다를 죽였는가부터 생각해보면 다른 출신인데 집사라는 같은 벼슬을 받았고 비영랑이 질투를 하게 됐고 이게 뭔가 하나의 불씨가 됐겠죠. 그런 불씨가 되면서 자기의 왕족이라는 자신의 신분 조금 자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친구로 지내고 다들 친구였지만 이 길달이 첨가가 되면서부터 비영랑은 좀 변했거든요. 길달이 첨가가 되고 길달이 생각보다 인간 세계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충신이 되고 그냥 무조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쟤는 내가 부리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들어오면서 진평에 환심을 사고 자기랑 같은 벼슬을 받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질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질투가 좀 나쁜 방향으로 돼서 그냥 나는 왕족인데 내가 더 위에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길다라고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길다를 이제 자기 친구 귀신으로 잡아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잔혹함까지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왕의 권위가 인간관계가 붙었을 때 왕의 권위를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우정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왕에 대한 권력 그런 걸 더 우선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 역할을 하다가 친구로서 대하지 못하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에 의한 관계를 이제 권력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우정이었는데 야 이거 죽여, 시켜, 그리고 시키는 관계가 됐고 그래서 죽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귀신들은 비영랑을 더 이상 이제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피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단절을 자기가 부른 거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혼자 남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남는 건 없었던 그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물론 그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불온한 세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불온한 세력과 놀았던 그 비영랑을 표현하는 거고 불온한 세력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설화 안에서 비영랑이라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면 과연 제가 저렇게 선택한 게 잘한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버지랑도 비슷하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왕노릇을 하다가 그 미실 얘기를 생각해보면 미실도 결국에는 미실이라는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왕이 되면서 왕노릇을 하다가 완전히 무시하게 돼버린 거고 결국에는 이게 자기 파멸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결국 주변과 대척하게 되고 적을 만들게 되는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우정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봤을 때 조금 배울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였고요.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할게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도하녀와 비영랑의 얘기였습니다. 도하녀가 어머니였고 비영랑은 이제 아들이었는데 비영랑은 죽은 진지대왕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과 인간의 혼혈이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점이었어요. 25대 사륜할 시어 그래서 이 아버지인 진지왕이 먼저 나왔습니다. 진지왕으로 성은 김씨였고 태종 김춘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춘추 할아버지라는 건 김춘추는 진골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성골이었는데 얘가 이제 어지럽고 음란한 짓을 하여 시족들에게 폐위당했다. 그래서 이 폐위를 당하면서 같이 진골로 격화가 됐고 그래서 김춘추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이때 나라를 다닌 지 4년 동안 짧은 즉위를 했었는데 이때 어지럽고 음란한 짓을 해서 폐위당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게 다른 어지럽고 음란한 왕이 엄청 많은 거에 비해 어지럽고 음란한 짓의 기록은 거의 없고 그냥 그 평균 이상의 왕이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어지럽고 음란한 짓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아마도 이거는 그냥 귀족들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뭔가 된 건데 그 패자의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폐위당하기 전에 일을 얘기하면서 도화녀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예뻐서 이제 도화랑이라 부르던 여성이 차량부에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는 보통 이 소문을 듣고 행동을 시작하죠. 공중으로 불러 범하려고 했지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 있는데 말이겠죠.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과 관계하라니 임금의 권력으로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서녀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히 천민인 여성이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왕이 그래서 웃으면서 죽여도 너를 죽여도 죽이면 어쩔래? 라고 하니까 그래도 공개처형을 당할지라도 다른 점을 표시지 않습니다. 진짜 당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남편이 없으면 괜찮나 했더니 괜찮다. 지금 뭐 연료관이죠. 연료관이 조선의 연료관 조금 다른 연료관. 하지만 뭔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피하려고 괜찮다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도미쳐 보면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죠. 이제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는 몰랐겠죠.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어쨌든 왕은 도하녀를 지금 놓아 보냅니다. 이해 왕이 이제 폐위당하고 죽었고요. 2년이 지나서 도하녀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하녀의 남편이 죽은 것도 어떻게 귀신이니까 안 건가? 귀신같이 알았는지 열흘이 지나서 김지왕이 그 생시의 모습으로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도하녀의 방에 와서 말합니다. 이젠 너가 저번에 약속했잖아. 이제 남편 없는데 약속했으니까 그 괜찮지? 하니까 도하녀는 그때 그 말이 진짜 이렇게 자기 발목을 잡으려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망설이다가 부모한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어린 게 조금 더 보이죠. 부모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케이를 받으면 뭔가 자기의 그런 양심의 그 최소한 양심을 지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그냥 행실을 합리화하고 싶으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임금님 말씀을 어찌 거스르겠느냐. 그래서 7일간 통치했는데 뭔가 통치할 때 뭐라 해야 되지? 친화적 인물? 기이한 인물이 탄생하기 전에는 항상 주변이 뭔가 이상해지죠. 늘 호색 구름이 집을 뒤덮고 향기가 그득했고 이때 여기서 나오는 아이가 기이한 인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7일이 지나자 자취를 감추고 임신했다. 달이 차고 아이를 낳을 때 천지가 진동했고 그래서 사내라 비형이라 했다. 근데 뭔가 비형랑은 왕이 된다거나 뭔가 어디 뭐 좋은 업적을 세운다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귀신과 인간의 아들이라서 그래서 기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이함은 뭐 귀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거고요. 계속. 근데 비영랑의 이야기는 이 귀신과의 소통 이야기로 갑니다. 제병왕이 기이한 일을 듣고 비영을 거두어서 궁중에서 길러줬는데 15살이 되니까 집사, 왕의 가신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15살에 받은 거예요. 밤이면 멀리 나가 놀고 있어서 용사 50인에게 감시하게 했지만 매번 그냥 날쌔게 이제 담을 넘고 서랍을 서쪽 황천 언덕 위에서 귀신들을 데리고 놀았습니다. 용사들은 이제 숲을 숨어서 살펴봤는데 이제 얘가 막 귀신들하고 막 놀다가 새벽 종소리가 딱 울리면 이제 각자 싹 흩어지고 비영랑도 돌아오고 되게 그 광경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진평왕에게 아뢰니까 진평왕이 비영랑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 너 귀신 데리고 논다던데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뭐 비영랑은 왜 그런 사람들하고 노니?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신들을 시켜서 그 신원사 불쪽 계열에 다리를 좀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왕의 왕명을 받들어서 귀신들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는 하룻밤 만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이제 귀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귀신 다리, 그러니까 귀신이 놓은 다리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계와 귀신계의 뭔가 화합을 상징하고 소통을 상징한다는 뭐 그런 연구도 많고요. 귀신 중에 이제 사람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귀교를 하나 만드니까 귀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진평왕은 그리고 이 귀신을 더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 중에 사람 세상에 나와서 조정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근데 이게 좀 화근이 돼버리죠. 그래서 길다리라는 자가 나란히를 도울 만합니다. 이때는 망설임 없이 길다리를 추천할 정도로 길다리는 자기 친구였고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마음이 그렇듯 길다리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전제였고 그런 중에서 대단한 거지 이게 자기를 뛰어넘는다 이러면 이제 비영랑의 입장에선 자기에 대한 도전이자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데려와라 해서 되었더니 얘가 길달에게 집사벼슬을 준 거예요. 오자마자 물론 길달이 비길 데 없이 충직하긴 했는데 그 충직함에 오자마자 나랑 똑같은 집사벼슬을 받으니까 약간 비영랑의 질투를 느꼈겠죠, 당연히. 이때 이제 각각 임종에게 자식이 없어서 칙령을 내려 길달을 양자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은 길달에게 흑면서 남쪽에 그 집 하나를 만들게, 다락집을 만들게 했는데 매일 이제 그곳에 밤에 가서 길달이 자서 길달문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붙인 문까지 만들고 길달은 인간 세계에 너무 잘 적응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가 생략된 다음에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 달아나서 비영라의 귀신을 시켜 잡아 죽였다. 이렇게 해석으로 하면 이제 한 문장 안에 갑자기 달아나고 갑자기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에 아마 비영랑의 질투가 관여했을 것이다.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을 거고, 뭔가 그거 핑계를 꼬집어서 됐을 거고, 이때 이제 비영랑이 이제 결정적으로 귀신 친구들과 단절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귀신을 시켜서 잡아 죽는 거예요. 친구를 시켜서 친구를 잡아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비영랑은 귀신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귀신과 비영랑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돼서 다른 귀신들은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은 노랫말이 이제 벽비사로서 전달이 되는데 성재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머무시는 곳이라 날뛰는 온갖 귀신들이여 여기는 머물지 말기로다. 그러니까 비형랑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온갖 귀신들은 머물지 마라라는 거죠. 완전 앞에 비형랑과 다르죠. 얘는 귀신의 아들이라 귀신과 소통하는 게 자기 아이덴티티였던 사람인데 비형랑이 머무는 곳이니까 온갖 귀신들 머물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권력을 선택한 거죠. 친구와 완전히 단절하고 귀신이 이제 더 이상 비영나에게 친구가 아니고 쫓아내야 할 존재이며 완전히 단절된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랫말을 적어서 붙여서 귀신을 쫓는 풍속이 있었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지왕의 진실에 대해서 진지왕이 정말로 무능한 왕이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걸로 인해 얘기를 해본 게 삼국사기의 진지왕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렇게 무능한 왕은 아니었을 것 같다 추측을 했고 또 도미설화라는 도미철을 갖고 싶어 했던 게르왕의 설화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제 진지왕의 성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완전히 권력으로 뭔가를 억압하려고 했던 사람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비영랑의 엄마인 도화녀의 입장에서는 그 도화녀에 대해서는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여성, 그 복숭아에 대해서 뭔가 도화살이라든가 복숭아 나무로 귀신 쫓는 풍속 그리고 오늘날까지 뭐 복숭아 과일을 제사상에 놓지 않는 것이 도화녀랑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도화녀의 아들이 비영랑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녀의 열녀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우리가 아는 열녀관하고는 다르지만 그건 그녀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 우정과 권력의 관계에서 진짜로 우정을 완전히 버리고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권력을 추구했던 것이 맞는 것인가? 왕의 권위와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 혹시 질문